오늘은 그 전산회계 일부 기출문제로요. 우리 원가회계에 대한 거 제96회 기출문제 풀이 특별해요, 이거. 지금 회계 1급이 다른 시험 그 과목보다 요 전산회계 2급이나 전산세무 2급, 세무 1급보다 월등하게 그 응시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두 번 시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원서 접수하실 때 보게 되면은 여기 특별회차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특별회차가 더 쉽다, 뭐 원래 회차가 쉽다 이렇게 어렵다 얘기하는데 뭐 얘기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초기에는 특별회차가 좀 어려운 식으로 출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 반대로 쉽게 출제되는 경우도 없잖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통 정규회차가 제일 낫긴 한데 시간이 혹시 안 되시면은 잘 맞춰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정규회차하고 특별회차 두 개를 다 풀어볼 테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6월 5일날 시행된 거죠.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된 거 아마 지난번에 회계 2급 보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번 미리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특별회 전산회계 1급 96회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보이시죠? 이 정도면?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의 양편의 동시 나왔죠? 동시라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회계상 특성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거겠어요? 3번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 키워드는 합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회계상의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동시에 기록해야 되죠. 복식북이니까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런 거래의 이중성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 대차 평균의 원리와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구분돼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 대변 각각의 합계금액이 일치한다는 합계라는 단어가 키워드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과 대변, 차변 요소, 대변 요소 동시에 기록한다는 게 여기 키워드예요. 문제에서는 동시에 기록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뭘 설명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래의 이중성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회계 기간 말이래요. 기간 말 매출채권 잔액 900만원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럼 매출채권 잔액은 900만원이라고 알려주었으니 우리가 설정해야 될 여기 대손충당금은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9만원이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설정해 놨던 대손충당금이 지금 사용되고 나서 5만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기말에 설정해야 될 건 얼마인데 9만원인데 앞에 5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했었죠. 추가로 얼마만 더 설정해주면 돼요?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4만원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져요? 대손충당금. 이 정도 문제면 틀리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잘 주의하셔야 되죠.
우리 계속 학교 다니면서도 문제 풀 때 맞는 거 아닌 거 이거 잘못 구분해서 틀린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1번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유형자산을 정확하게 설명 잘하고 있는 거고 기업회계 기준에도 얘하고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산들을 묶어놓은 거였었죠. 2번에 보시면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당연히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을 예상하는 자산입니다. 얘도 유형자산 정확히 잘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매입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건물 같은 거 샀을 때 매입 할인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 차감해야 되겠죠. 차감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 죄세공과금 이건 뭐라고 불렀어요? 유형자산의 부대비용들이잖아요. 얘는 다 원가에 포함시키죠. 즉 가산하죠. 이렇게 취득원가 이런 것들을 가산한다 그러면 매입 할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여기 1번, 2번, 4번 이런 항목들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냈으므로 이걸로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두면 앞으로 유형자산에 관련된 것들 요 말들 그대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부채에 대한 설명인데 부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부채는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 유출된다 그러죠. 또는 희생된다고도 해요. 그 다음에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다. 예, 정확히 부채에 대한 내용 설명 잘하고 있고요. 2번 부채는 보고기간 후 1년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 이런 것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붙어 있죠.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유동으로 구분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앞에 있는 정상적인 영업 아마 많은 분들이 답 체크할 때 3번 틀렸다고 체크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왜? 1년 넘어가는데 유동이라고 구분했기 때문에 많이 틀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이라는 것과 장기부채 두 개가 합성됐죠. 그래서 앞에 게 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이. 자,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우리 회계 1급하면 자본 규정은 정확하게 꼭 암기해 놓으세요. 이게 뜬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거 암기하고 있다면 이거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되지 않겠어요? 자, 한 번씩 볼게요. 우선 참고를 위해서 또 혹시 외우지 못한 분을 위해서 여기다 5개 자본 계정 써놓고요. 자본금 있었고 자본 잉여금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마지막 이익 잉여금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만 알고 있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해당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한 번 더 써드려요? 그래요. 복습할 겸 해서 여기 자본 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있었다 그랬었고, 두 번째로는 감자, 차익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에는요, 자본 조정 계정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고, 감자 차익이 반대말 감자 차손이 있었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반대되는 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 그랬죠. 그냥 자기 주식 사놓은 거. 그래서 자기 주식 이렇게 쓰면 네 가지가 자본 조정에 일단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는 첫 번째 자산, 재평가, 잉여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중요하다 그랬죠. 평가 손익, 그 다음에 해외 자산 환산 손익. 근데 해외 자산 환산 손익은 여지껏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여기 자산 재평가 잉여금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시험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잉여금에 대해서, 자, 이 잉여금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좀 별도로 써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쓰면 여기 좀 위에다 쓸게요. 글씨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요. 여기 쯤에서 이 잉여금은 제가 써드린 것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용어로부터 썼었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아직 이를 다 처분하지 않았던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얘를 처분하는 방법은 우선 현금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라든지 준비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현금 배당이 10%에 해당되는 거는 최저니까 여기 이 준비금이라는 그 적립금이었었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현금 배당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적립금, 임의 적립금들, 즉 임의 적립금 중에서는 뭐가 있었느냐면 사업 확장 적립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적립하고자 하는 명칭으로 그냥 가입하면 된다는 얘기 했었던 거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뭐 여기까지 쓰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적립금 말고 현금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문제 5번에서요. 여기 자본과 관련된 자료인데 이익 잉여금의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이익 잉여금 이거의 합계 금액, 여기서 보기에서 이익 잉여금에 대한 것만 구분해내면 되시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여기 자본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요 위에 있는 자본금에 해당되니 이익 잉여금에는 포함되지 않죠. 두 번째 여기 자기 주식은 어디에 해당돼 있어요? 여기 자본 조정이라는 요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있나요?
이익준비금은 지금 제가 써드렸던 이익준비금 여기 자본 이익잉여금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이걸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지금 여기 하나 지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무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무적립금은 지금 이름으로 제가 사업확장적립금, 감치적립금 얘도 여기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어 있는 거 찾을 수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이무적립금에 해당되는 거 여기 요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감자 차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자 차익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자본 잉여금에 해당된다. 감자 차익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추가금은 어디 있어요? 자본 잉여금. 자본 주식 발행 추가금 여기 있네요. 자, 마지막 미처분 이익잉여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얘도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이익잉여금만 찾아보라고 한다면 위처분 이익잉여금 방금 봤던 거 300만원. 그죠? 여기 이익준비금 50만원, 이무이적립금 20만원. 지금 3개네요. 맞나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하기죠. 300 얼마? 70만원. 그럼 답은 여기 이 잉여금에 해당되는 금액은요 370만원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이 문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제가 거의 장담하건대 세무 1급, 세무 2급 배운 사람들도 요거 제대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던 요 자본 규정을 정확히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난이도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수업할 때 자본 규정들 개정 과목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회계 1급에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자세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무 2급, 세무 1급 급수가 점점 더 올라갈수록 자본 규정은 아주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실 때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제가 쓸데없는 거 외우라고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자꾸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라도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풀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사항을 누락한 경우 2021년도 12월 말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5만원이었대요. 지금 여기다 미리 하나 써놔 볼게요. 지금 여기 보기에 주어진 두 가지 거래가 누락됐는데 누락된 결과 상태에 지금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35만원이 됐어요. 당기 순이익 35만원. 근데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가 지금 요즘 트렌드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즉 기말정리상 누락해놓고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3월 1일 거래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 혹시 이게 도움 되시라고 3월 1일 여기 거래를 써볼게요. 지금 영업부에 대한 1년치 화재보험료 12만원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부분을 결산 시점에 회계 담당자가 누락했다. 말은 되게 길지만 지금 보험료 12만원 이렇게 써놓고 기말 정리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월 1일이면 지금 제가 암산으로 해봐도 내년 거는 얼마를 지금 여기 내년 거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년 거는 얼마예요? 2만원이 경과하지 않았죠.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날짜가 3월 1일이면 지금 보험 가입하고 지나간 경과 기간은 10개월이죠. 10개월을 계산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내년 1월, 2월 앞에 끊어가지고 두 달치를 빼는 게 낫겠어요. 두 달치 빼는 게 낫겠죠. 그럼 두 달치 지금 한 달에 10,000원꼴인데 두 달치의 비용이 더 크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말 정리사항으로 정리하게 되면 비용을 빼줘야 되니까 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20,000원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하면 그건 제 입장인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되나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3월 1일 날 분개를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분개를 해볼게요. 3월 1일 날 얘네 보험료 납부하면서 보험료 얼마를 납부한 거예요? 120,000원 이렇게 납부했죠.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120,000원. 자, 그런데 지금 12월 31일 날 얘를 갖다가 지금 누락했던 거 제대로 회계 뭐죠? 손익의 이연으로 결산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서변에 내년도 거 미리 낸 금액 그건 선급 비용이라고 써야 되죠. 선급 비용은 내년 거 얼마 먼저 냈다고요? 20,000원 이렇게 냈고 대변에 얼마큼 보험료는 빼줘야 돼요. 보험료 20,000원은 이렇게 빼주게 되죠.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감소하고 있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누락된 자료를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증가하겠다? 20,000원이 이렇게 증가하겠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1일 거래가 있어요. 5월 1일 거래처에 1년 후 회수할 목적으로 500만원을 대여 돈 빌려준 거죠. 빌려주면서 선이자라 그랬어요. 얘는 그러면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이죠. 그럼 계정은 선수 수익이나 선급비용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죠. 근데 얘는 지금 이자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겠죠. 근데 이 수익 300,000원은 1년치예요. 맞죠? 근데 우리 돈 언제 빌려줬어요? 5월 1일 날 빌려줬잖아. 그럼 이자는 얘 300,000원이 1년치인데 그러면 4개월치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4개월치면 얼마예요? 100,000원이에요. 12분의 4 해줄 거니까. 계산 이것도 해봐줘요. 선이자를 미리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300,000원은 1년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해당되는 거는 총 12개월 중에서 8개월치예요. 어떻게 알아요?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를 쉬는 게 빨라요. 앞에 있는 4월까지 1, 2, 3, 4를 빼주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빠르잖아. 그건 내년 거죠. 수익으로 하더라도 올해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수익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해보시게 되면 우선 12분의 4는 이자가 내년 거니까 12분의 4개월치 4개월치를 빼주게 되면 얘는 지금 1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10만원이 지금 내년 거니까 얘를 갖다가 12월 31일자로 기말 분기하게 되면 여기 12월 31일자로 차변으로 임대료 이만큼 빼줘야 되죠. 아니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을 얼마를 빼줘요? 10만원 이렇게 빼주고 대변에는 이거 이자 미리 받은 거잖아요. 경우 뭐라고 써요? 선수 수익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과 수익이 관련된 계정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자 수익이 이 차변에서 발생했다면 금액을 줄이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그럼 여기 결과론적으로 5월 1일 날 발생했던 것은 여기 우리가 기말정리사항을 제대로 반영 다시 하게 되면 여기 금액 10만원이 이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걸 다 반영을 하고 났을 때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7만원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다 반영하게 되면요, 당기순이익은 27만원이 돼요. 이것도 결산 문제에서 회계 1급이 이 정도 나왔으면 좀 어렵게 나온 편에 속해요. 두 개가 한꺼번에 섞여져 나왔고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여기 지금 현재 6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아마 혹시 회계 1급 이거 풀어보시면서 지난 FAT 1급보다 어렵네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10분 쉬셨다가 7번 문제부터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죠. 7번 문제를 보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매출원가 계산하라고 하고 뭐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떠올리셔야지 돼요. 어떤 거요? 요거요. 여기 상품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 그다음에 기말 재고액, 요거 그려 놓으셔야 돼요. 왜? 이게 세트 문제니까. 그래서 여기 상품 계정이고요. 자, 문제 주어진 대로 좀 그대로 넣어볼게요.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은 300만원이래요. 300만원.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2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자료에다가 일단 2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지금 물어본 질문은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요. 근데 그 위에 자료를 보니까 단기 총 매입액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단기 총 매입액을 알려주면 여기에는 애누리, 그 다음에 할인 뭐 등등 다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포인트는 뭐였었느냐 하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이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자료가 여기 단기 매입에 들어가는 자료예요. 단기 매입, 얘는 순 매입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 들어가야 될 자료는 순 매입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 매입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총 매입액에서요, 매입시 운반비라고 들어있으면 얘는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은 더해줘야 되죠. 그죠? 총 매입에 1000만원 이렇게 된 데에서요, 부대 비용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50만원 여기다 써놓고 얘는 더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되어 있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얘는 빼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빼기로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뭐 있어요? 매입 할인도 있네요. 그럼 매입 할인 이것도 빼주셔야 될 금액은 얼마? 3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 계산해야지만이 순 매입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순 매입액은 얼마예요? 두 개 더하니까 130만원에서 50만원, 1080만원 총 매입액이 나왔나요? 맞아요? 1000만원, 50만원, 80, 아니지, 이게 1050만원이잖아. 130을 빼니까 모르면 1050만원에서 130만원 빼면 920만원 나오네요. 그럼 순매입액은 얼마? 92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920만원 여기 나왔으니까 더하기 몇? 300만원 해주면 되죠. 300만원 빼기 기말재고 200만원 하니까 1020만원 나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답은 102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1020만원 이렇게 됐고, 순매입액은 밑에서 계산한 금액 얼마였다고요? 920만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여기 단기 매입액, 순매입액으로 더해주고 뭐는 빼줘요? 기말 재고액 빼주면 매출원가 1,020만원 나오죠. 그럼 결국은 여기 매출원가 계산하는 공식에서 이번에 이슈는 단기 매입액 갖고서 부대의 비용은 더해주고 이런 것들은 빼줘서 순매입액을 계산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물어보면 문제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 구분만 잘 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금방 계산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써가면서 그리니까 시간 걸렸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놓고 계산하고 금방 1분 안에 푸실 수 있겠죠? 이건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물론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완전히 황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매장 갖고 얘기했었죠. 내가 아무리 여기 영업권을 100억, 1000억을 주장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도 지난번에 산업재산권으로 설명했던 것 중에 2개가 나왔네요. 코카콜라 병 생각하시면 되시죠. 임차보증금은 뭐에 속하죠?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제가 지분 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 계정만 정확히 암기하고 계시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이죠. 답은 니언하고 디귿 여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8번까지는 전산회계 1급에서 8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고요. 9번부터는 여기 원가 계산 문제예요. 자, 1번부터 9번 문제 볼게요.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며 최대 생산량은 5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얘가 지금 100개, 한 개에서 500개 만들 때까지는 임차료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요? 임차료 여기 지금 하나 빌렸을 때 100만원씩 나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물량이 지금 더 많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800대가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갖고서는 모자르겠죠. 그래서 500개 넘어가고 그다음에 추가로 기계를 하나 더 들여오면은 금액은 또 100만원이 증가할 테니까 총 200만원이 되겠죠. 이만큼까지는. 그래서 몇 개까지 200만원 갖고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원 갖고 1000개까지 생각할 수 있는 200만원 갖고 1000개까지는 생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수량이 1300개 나왔다 그러면 또 하나 고정비가 이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여기 일정한 그 범위가 500개 단위로 저기 고정비가 발생하고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그래프죠? 준 고정원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겠다? 4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잘 모른다고 절대 좌절할 거 없어요. 오늘 지금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많이 풀다 보면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비슷하게. 지난번에 봤던 거하고 똑같이. 지난번에 근데 FAT 1급, FAT급 전산회계 2급만 했잖아요. 이것도 좀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래죠. 자, 어저께 우리 그저께 계속 원가 계산 공부했었는데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의 단어만 봐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제품, 주문 생산 이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별 원가 계산표 어디서 세운다 그랬어요? 개별원가 계산. 작업별로 원가를 쉽게 함으로써 이건 맞죠? 원가 계산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럼 얘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생산하기 이전에 수주 작업별 채산성을 검토하여 작업 여부를 결정한다. 개별 원가 계산은 요 주문을 받았을 때 그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다 따져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10번에 3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봐요. 참 이런 문제 나오면 좋은데 지금 11번 문제는 제조간접비 발생에 따지는 것인데요. 제조간접비가 지금 얼마 나왔대요? 160만원 나왔다죠? 이거 배분해 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래요? 10,000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중 제조지시서 넘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지시서 넘버 1은 넘버 1, 2, 3 다 합쳐서 시간 계산했을 때 10,000시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제조지시서 넘버 1에는 몇 시간 투입돼 있대요? 일부밖에 안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인데 회사가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시간 이걸로 지금 해주고 있죠. 직접 노동시간의 기준에서 실제 배부한다 그랬죠. 실제 배부.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알바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알바비 실제 10,000원 발생했대요. 그죠? 근데 아니지, 알바비가 160만원 발생했대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 1시간에 얼마씩 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160만원을 10,000시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시간당 지금 발생하면 160원씩 배부하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제 발생한 시간 몇 시간 발생했대요? 1시간당 160원 해주기로 했으니 520시간 곱하면 금액이 금방 나오겠죠. 얼마 나왔어요? 83,200. 이게 답이네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죠. 실제 배분은 오히려 생각만 좀 해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11번은 83,200원 1시간당 얼마인지 계산해갖고 실제 발생한 그 시간에다가 배부해 주니까 시간당 160원을 520시간 곱하면은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시간당 160원 곱하기 실제 발생한 작업시간은 52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금액이 83,200원 이렇게 계산됐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한번 보죠. 이거는 단계배분법 나왔네요. 잘 됐어요. 연습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단계배분법을 이용해서 보조 부문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전력 부분에서 연마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죠. 그럼 요거 한번 그려놓고 해볼까요? 전력 부분 어디 있어요? 전력 부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디로? 연마 부분 여기에 배부되는 금액만 따지면 돼요. 근데 제가 단계배분법은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더 쉬워졌네. 왜? 포장 부분을 물어보고선 전력 부분에서 연마 부분으로 배부된 걸 물어봤으면 계산을 한 단계 더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하래요? 전력 부분부터 하라잖아요. 그러면 전력 부분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 배부되는 금액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전력 부분에서 배부될 금액은 얼마를 배부해 줘야 돼요? 30만원을 배부해 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전력 부분에서 공급한 게 총 얼마예요? 15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200 다 합치면 얼마죠? 400이죠. 킬로와트. 그럼 여기 전체가 몇이니까? 전체는 400분의 연마 부분에 지금 발생한 건 얼마만큼 했대요? 50. 400분의 50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만원 곱하기 50 나누기 400 하니까 37,500원 나오네요. 답은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면
내용만 알면 37,500원 금방 계산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전력 부분부터 저기 배부하라고 그러고 포장 부분에서 이 파란색으로 한번 얘를 바꿔볼게요. 포장 부분에서 여기 옆에 있는 연마 부분으로 배부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전력 부분에서도 여기 포장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이 있죠. 그것까지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해돼요? 연습했던 걸로. 근데 일단은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요거 이건 바쁘니까 그때그때 풀기로 하고 일단 요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거. 근데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직접 배분법, 단계배분법 요거 두 가지만 다 계산할 줄 알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또 문제 또 나올 거니까. 자, 13번 문제요. 13번 문제하고 14번, 15번은 여기부터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물어봤어요. 매출세. 근데 총 매출액을 보니까 여기 지금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매출액 중에는 일반 과세 매출액 800만원과 영세 매출액 200만원이 있대요. 그래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영세육 매출에는 매출세가 없죠. 그러면 일반 과세 매출세액의 여기 과세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겠죠. 그럼 여기 매출세액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80만원 이렇게 먼저 빼놓을 수 있죠. 80만원 있는데 두 번째 자료에서 외상으로 일반 과세 매출한 금액 중 대손세액 공제 12만원 있다 그러죠. 세액 공제를 받으면 매출세액에서 이만큼은 빼줘야 되죠. 그죠? 그럼 요거만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매출세액은 얼마가 계산됩니까? 68만원이 계산되겠죠? 다른 거 좀 뺄 거 있어요? 없어요? 할인액이 있구나. 700만원이 되겠다. 그러면 다시 여기 80만원이 아니라 저기 일반 과세 매출세액에서 매출 할인액이 있죠. 할인액은 빼줘야 되죠. 그럼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요? 700만원이 되죠? 그죠? 그럼 700만원의 매출세액은 70만원이죠? 70만원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12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나올까? 그래서 58만원이 답이 되네.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14번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유상 공급인 경우에는 인도되는 게, 즉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되면 공급 시기라 했죠. 또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 시기라 했던 거죠.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인 경우 기본 인도죠. 또는 부동산인 경우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선적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규모. 가공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여기다 정리를 해놔야 되겠지. 이렇게 가공은요, 가공인 경우에 지금 순수하게 가공만 한 경우, 즉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을 때는 옷 만들 때 옷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원단, 그 다음에 자재 다 대주고 가공만 해서 납품하면 그거는 가공, 용역으로 본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근데 이 가공 중에 일부라든지 또는 전부 전부를 이 가공 업체가 구입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납품하게 되면 걔는 재화로 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얘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공을 해서 용역만 해서 주는 경우나
일부나 전부를 이 가공업체에서 사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공급하는 경우나 납품하는 그 시점이 바로 재화의 공급이고 용역의 공급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그 옷을 만들면서 그 원자재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다 자기들이 사가지고 완성시킨 다음에 납품 줬단 말이에요. 그 납품이라는 뜻은 바로 인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역으로 구분하던 재화로 구분하던 간에 가공인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뜻이에요. 얘도 인도할 때예요. 즉 납품할 때가 바로 인도할 때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거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다음에 4번에 반환 조건부 판매 이 조건이 완성돼야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4번처럼 설명하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지 옳지 않는 거 3번이 답입니다. 있어요? 아니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지난번 FAT 1급에서 여러 번 보셨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에서 필요적 기지사항 7가지 기억나시나요? 자, 공급자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그다음에 명칭, 필요사항이죠. 그다음에 작성 연월일, 필요사항이죠. 시험 문제에서 지난번에 보기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공급 연월일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가요? 임의적 기재사항인가요? 이건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요거 구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얘가 틀렸네요. 그죠? 공급받는 자는 뭐만 있다?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지금 문제 실기 문제 뒤에 쭉 보면 특근계산서 있죠. 거기서 집게 박스 친 거 그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드리면 공급하는 자 공급자죠. 공급자의 자료는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번호, 두 번째는 상호 아니죠? 상호 맞죠? 상호 또는 법인명, 그죠? 세 번째로는 거기 대표자 또는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하고 공급받는 자는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세금계산서가 작성한 작성일자, 그 다음에는 공급가액, 그 다음에 매출세,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96회 특별회차 이론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온 편에 속하는 문제여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맞추는 데는 그닥 크게 지장 없고 어려운 것 정도는 뭐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어렵던 쉽던 간에 10개 정도는 최소한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96회 특별회차 이론 문제는 마무리하고 그냥 바로 실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